네,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비의 축소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두 이 저소득층 관련 혜택인데요. 이제 이런 혜택들이 축소된다라는 거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시니어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연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뉴스 오늘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각 주정부마다 이름이 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정부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정부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뭐 똑같이 이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라고 쓰는 곳도 있고 다른 곳은 다른 이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디켈이라고 씁니다. 이 메디케이드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CAL을 합쳐서 그냥 메디켈이라고 쓰시는데,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 곳마다 이름이 좀 혹시 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방 정부의 의료 혜택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 혜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거 이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식품 지원비 뭐 흔히들 뭐 스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푸드 스탬프라기도 하는데, 요런 걸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이 1차 관문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찬성 17, 반대 16, 그야말로 한 표 차이로 간당간당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무슨 그 법안을 뭐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켜 과반이라든지 3분의 2라든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이건 예산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종 통과가 아니고 또 여기서 통과됐다고 즉각 법안으로 발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법안이든 그 관련 법안을 만드는 소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거기서는 일단 한 표라도 많으면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원 본회의에 또 붙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뭐 표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일단 예산소위원회에서는 어제 아주 한 표 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 4명이 있어서 개성이 통과가 안 됐었는데요. 그 4명이 더 많이 축소를 해야 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많이 축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한 이유가 축소하는 것 반대한 게 아니에요. 축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것밖에 안 해? 나 그럼 이 법안 찬성할 수가 없어. 이것보다 축소가 더 많은 법안을 다시 만들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강경파 4명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럼 마음을 바꾸면 찬성표로 던졌나? 아니요. 기권을 했습니다. 4명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찬성이 한 명이라도 많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삭감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제 우리는 소위 강경파라고 부릅니다. 뭐 어떤 표현으로는 뭐 매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강경파 중에 한 명인 텍사스주 출신의 그 칩 로이 하원 의원은요, 충분히 멀리 가지는 못했다 라면서 더 축소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다른 강경파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랄프 노먼이라는 의원은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로 요건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못해서 나는 좀 불만이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이 일단 소위원회를 통과됐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근로 요건을 좀 더 훨씬 까다롭게 만드는 새로운 조금 추가적인 내용의 변경안을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별도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후에 좀 더 강경한 법안이 또 나올지도 모르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인 오는 26일 이전에 이 법안을, 지금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면 빠르다면 어찌 보면 이번 주 안에 저 본회의, 연방 하원 본회의에 표결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상원으로 보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통과가 될 터인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 보험, 아동의 의료 혜택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제 통과가 좀 늦게 된 건데요. 저소득층 의료 혜택인 메디케이드, 그리고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예산 삭감, 요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의 식품 지원비에 대한 예산 삭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그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그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죠.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키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팁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버타임 근무한 다음에 받는 수당,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세금도 면제시키겠다.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우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거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장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감안하시고 일단 내용은 팩트는 이렇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미국산 자동차를 좀 많이 팔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살 때 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론을 할 때 뭐 BMW나 도요타나 현대 이런 거 말고 미국산 자동차. 그런데 이제 아무리 현대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살 때 그걸 론을 할 때는 그 론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와 함께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또 뭐 살짝 어떤 수정이 된 게 있는지 내용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모기지 금리가 무디스의 신용등급 신용등급 갈등이라네요. 신용등급 강등.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3개가 있는데 앞서서 2개 기관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관인 무디스도 역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자, 그 강등 발표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갔어요. 집 살 때 모기지 론이 필요한데 이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그래서 어제 7.04%로 뛰었습니다. 한동안 6% 아래에 쫙 있다가 1% 가까이 오른 거예요.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모기지 금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과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무디스가 미국의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신용 등급을 강등하자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면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몇 명 없는 그 사람들의 수익률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겁니다. 남들은 팔아치우는데 나는 용기 있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용기 있게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수익률은 좀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갖고 있는 것만이 장땡이냐 그건 아니죠. 뭐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도록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자연스럽게 상승한 겁니다. 결국 이는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모기지 급등 소식은요, 특히 이제 봄철이 됐잖아요, 이미 지금. 그 봄철에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게 풀리는 성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시장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집값이긴 합니다만은 집값이 올라도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낮게 뚝 떨어져 있으면 이 집값 오른 거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좀 뭐 만불 조금 찔끔 떨어졌는데 모기지 금리가 팍 오르면 이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금리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가 7% 아래에 머물던 시기에는 주택 구매 수요가 다소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만 금리가 7%를 넘는 순간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3%, 4% 된다면 뭐 당연히 이건 상당히 낮으니까 화랑이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6%대냐 아니면 7%대냐 이게 7.04%지만 이게 7%대로 넘어갔다는 자체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탁 심리적인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대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택 매매는요, 지난해 3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때도 6.9 막 이럴 때. 마켓 워치에 따르면 최근 그 주택시장 신뢰도 조사에서 건설업체들은 높은 금리, 또 정책의 어떤 불확성, 경제의 불확성, 또 건축 자재 비용의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암울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또 신규 주택 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건설업체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이달에 당신들이 다 지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집의 가격을 처음에 내놨던 것보다 좀 낮췄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34%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 지은 집의 가격을 조금 낮춰서 내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금리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도 얼어붙기 시작하고 주식시장도 팍 폭락했다가 지금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전보다는 작년 연말보다는 뭐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그 주택을 이제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테넌트라고 하죠. 그리고 세를 준 사람은 랜로드라고 하죠. 그런데 랜로드가 테넌트를 내보낼 때, 소위 퇴거 통지서를 보낼 때, 퇴거 관련 그 문서를 그 한국어로 만들어도 된다. 라고 지금 발의안이 책정됐습니다. 영어가 아닌 소수의 언어로도 제공해야만 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입자, 즉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인데요. 대상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통과될 시에도 이제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주, 즉 랜로드가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세입자, 즉 테넌트를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에 계약 해지 통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만일 세 들어있는 그 사람, 테넌트가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익숙한 언어, 근데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뭐 한인이라면 한국어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언어는 뭐냐? 이제 영어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당연히 스페니쉬,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따갈로그어, 그리고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그러니까 테넌트 또는 테넌트의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나는 영어가 불편하고 나는 한국어가 내 주 언어입니다. 한국어로 이해하면 100% 내가 이해하는데 영어로 하면 내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어로 나는 원합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써야 되고 퇴거시킬 때도 한국어로 된 퇴거 이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뉴욕도 뭐 당연히 그렇고요. 뭐 저 북가주 뭐 그런 데도 많죠. 한인들이. 그리고 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요즘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게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통과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한국어가 난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어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다만 이제 계약이 실제로는 이제 해당 언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뭐 협의가 다 됐거나 또는 한국어로 구두로 사전 통지가 됐어도 임대주 그러니까 랜로드가 나중에 자기가 좀 불리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난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한국어를 이해 못해. 너는 영어가 불편해서 한국어로 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또 반대로 나는 한국어를 이해 못해. 그래서 그런 어떤 저런 이유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어로 이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영어로
백업용으로 영어로도 꼭 반드시 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이 있습니다. xAI. 이 기업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 내에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테네시주 멤피스인데요. 그 멤피스 주민들이 그 데이터 센터,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정말 인근에 내가 사는 주민인데 숨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무슨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뭐 많이 들어서 있다고 그 인근의 지역의 사람들이 무슨 숨이 막힐 일이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 xAI라는 회사는요, 그 안에 무슨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 시설이 들어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기를 엄청 쓰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계속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열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식히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말하면 우리 이제 가정집으로 말하면 이제 선풍기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선풍기 갖고는 될 일도 안 되고 엄청나게 큰 초대형 터빈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터빈이 하나가 아니라 그 멤피스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무려 35개의 초대형 터빈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은요, 그 대형 가스 터빈을 가동하면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서 또 폐를 통과해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미세먼지 이런 게 대기 안으로 대기 중으로 다량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xAI라는 기업은 이 지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5개의 초대형 가스 터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그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산업 발전에 힘쓰고는 있지만 이런 가운데 향후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인류 발전도 좋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뭐 감시랄까, 무슨 시설 보완이랄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어떤 규제,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어떤 지원책,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 대책 없이 갖다 해버리면 인근 주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멤피스 지역 인근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주소 말씀드리면은 어딘지 대충 아실 수 있나요? 주소는요. 3231 리버폴트. 뭐 강가에 있는 항구인가요? 리버폴트 로드라는 그런 곳입니다. 3231 리버폴트 로드 멤피스 테네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그 대형 데이터 센터는 이 멤피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지아주에도 사실 큰 게 있습니다. 자, 조지아주의 주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곳의 주소는 1150 화이트 스트리트, 하얀색 화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시티는 사우스 웨스트 라는 시티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사우스 웨스트 시티 하면 대충 아시겠죠? 자, 1150 화이트 스트리트 사우스 웨스트 애틀란타 조지아입니다. 사우스 웨스트하고 애틀란타가 어떤 게 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편 주소상으로는 애틀란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50 화이트 스트리트를 치면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금방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지역에 한인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일단 알고는 계시라고 자세한 주소까지 일러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로 쓸 수 있도록 카타르 측이 보잉 여객기를 나한테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미국 정부에 주는 거다라고 또 이제 어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무색하게 새로운 그 보도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이건 카타르가 먼저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저 비행기 나한테 선물해 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뭐 돈을 주고라도 나 그거 관심 있다, 갖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이 항공기를 줬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과는 좀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자,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후에 줄곧 이 대통령 전용기가 너무 낡았다라는 불만을 토로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가 좀 그 대통령 전용기를 새 걸로 좀 바꿔서 드리기 위해서 그 전용기를 만든 게 보잉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보잉에 연락해 봤더니 보잉은 새로운 항공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인도를 주려면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다 만들어진 항공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지금부터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신형 항공기를 대체 항공기로 만들어서 빨리 좀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관련된 부서, 국방부, 공군 뭐 이런 데다가 계속 닥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문에 국방부와 공군, 그리고 이제 국방부와 공군이 뭐 힘이 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능력이 부족한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우 답답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임명한 사람이 있죠. 자신의 측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야, 네가 그 중동 지역에 좀 한번 알아봐봐. 혹시 뭐 새 거 갖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에어포스 1으로 쓸만한 항공기를 보유한 나라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때 보잉에서 이메일이 한 통 날라왔습니다. 뭐냐면 대통령님,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저희가 보잉사 자체 내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진 비행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최근에 완전히 다 만들어진 비행기를 판 곳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하면서 어느 나라 어디, 또 어느 나라 어디, 뭐 어느 항공사 어디, 최근에 몇 월 며칠 날 뭘 팔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카타르의 국영 항공사에 보잉 항공기 최신형을 방금 전에 팔았다라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카타르 측에 드디어 그 백악관이 접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접촉했다기보다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방부가 접촉했어요. 왜? 에어포스 1은 국방부가 이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가 카타르에 연락해서 당신들이 얼마 전 보잉한테 산 그 새 비행기 그거 우리한테 좀 팔아라. 우리가 사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르 측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쓸모가 있어서 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해요? 여하튼 뭐 돈 주고라도 사겠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카타르 측이 일단 제의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가 카타르 왕실이 대가 없이 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미국이 돈을 주지는 않고 카타르 측에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걸 뭘 팔어.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 준다고 하고 보내고 우리가 다른 거에서 그거 충당하면 되지 뭐. 내부적으로 뭐 이런 미팅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순식간에 국방부한테 카타르가 연락이 와서 이 비행기 당신네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네 그렇습니다. 팔 수 있습니까? 했더니 카타르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 크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선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선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보도했느냐?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 보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CNN이 보도한 걸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그놈들은 맨날 가짜 뉴스만 하는데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네, 뭐 이거 생각 그렇게 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저는 보도가 됐다라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제가 스스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CNN에 그게 보도됐다라는 내용까지만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CNN이 카타르 총리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당신들이 이거를 공군이나 이런 데서 접촉 온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스스로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겠다라고 컨택을 한 것입니까? 라고 접촉을 했을 때 카타르 총리실에서는 사실 확인도 부인도, 그러니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CNN의 전언입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 암 진단 소식에 그 첫날, 그 소식이 밝혀진 첫날에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는 바이든 측이 오래전에 그 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로는 하루짜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하루냐, 이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은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의 그 전립선 암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매우 놀랍다. 라면서 뼈로 전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려면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터인데 그동안 몰랐다는 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백악관 측이 이를 알고도 그리고 그 주치의와 바이든 대통령 최소한 그 사람 두 사람은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라는 의혹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의 재임 시절 때 그 대통령 주치의를 통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재임하는 그 시절에 검사를 통해서 이 암 징후를 발견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 보면 이 내용, 이 과정을 잘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기능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발표를 한 그 주치의가 이번에 이 암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말하면서 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자, 지난해 대선 기간 대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제 맹 비난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소식이 나온 첫날에는 매우 슬프다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뭐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거기다가 한 표를 던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 제기에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명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뉴스에는 별 얘기 없다가 또 이런 뉴스 나오면 송영거 바이든 대통령 감싸느냐고 애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해명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히려 관심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미국의 그 비뇨학과 교수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로 전이 됐다면 전이성 전립선 암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수로 본다면 4기로 친다라면서 이 4기 전립선 암은 혈관, 임파선 등을 통해서 암세포가 먼 곳까지 이동하면서 퍼진 경우로 전립선에서 꽤 멀리 떨어진 장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하는 뼈로까지 암이 원격 전이된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립선 암은요, 실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끝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뼈.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 공식 표현이니까 제가 쓸게요. 해골. 이 머리뼈를 공식 용어의 해골에서부터 갈비뼈, 그 다음에 팔뼈, 심지어는 저기 밑에 다리뼈, 정강이뼈, 발목뼈 등 어디로든 전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골반뼈라든지 척추뼈로의 전이가 가장 흔하답니다. 자,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척추뼈로 전이가 되는 게 쉽다고 합니다. 일단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립선 암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이어서 뼈 전이로 인한 통증, 또 골절로 인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증상 없이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실제로 전립선 암 환자 가운데 자신이 암 환자인 줄 모르고 왔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는 허리 통증, 또 허리뼈 골절 등으로 정형외과에 갔다가 암이 발견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허리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해명, 커버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을 제가 커버한다고 오해하셨던 분들은 오해를 푸시고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게 이 비뇨기과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뉴스를 계기로 이게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온 겁니다.
자, 또 다른 비뇨의학과 교수는요, 실제로 전립선 암이 발견된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나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뭐 통증도 느낀 게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도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라고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립선 암 증상이 또 전립선 비대증,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뭐 60대 넘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갖고 있다는, 또 겪고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악화되면 어느 순간 허리 아파서 정형외과 갔다가 또 전립선 암으로 비뇨기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이 비뇨기과 교수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전립선 암 환자면 일반인보다 3배 높은 발병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 중에 뭐 2명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전립선 암 발병을 했다라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의 발병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실 포인트는 이거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토요타, 렉서스. 우리 한인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토요타 좋아하시는 분들, 내년부터는 토요타 전기차를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출시 모델을 5개로 늘리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확대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에는 지금 토요타가 수바루하고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하고 있거든요. 4-wheel drive SUV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해서도 편리성이 상당히 향상된 그런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토요타 이름으로. 또 새로운 리튬 이온 그 배터리를 탑재해서요, 주행 거리를 최대 지금보다 한 25% 늘린 그런 배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충전하는 것도요, 충전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가 선택한 어떤 소위 말해서 테슬라 표준 기준이라는 그런 충전이 있는데, 요게 사실은 지금 테슬라 때문에 미 전국의 충전소는 가장 많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도 테슬라가 채택한 그 테슬라 표준 기준 충전기 소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하기도 좀 쉽고 여기저기 충전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 배터리 용량이 한 10%밖에 안 남았는데 급속 충전을 하면 30분 만에 80%로 올라가는 그런 배터리를 장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요타가 이렇게 갑자기 전기차에 매진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테슬라의 부진이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 시장을 독주했던 테슬라가 다소 좀 주춤거리는 틈을 타서 이를 좀 파고들겠다라는 토요타의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뭐 정부 효율부 갔다가 뭐 왔다가 하면서 거기서 말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욕도 먹고 하면서 좀 기업이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뭐 다시 돌아갔지만, 그래서 그 틈을 지금 토요타가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토요타의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당면 과제는 뭐냐면 이제 현지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인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현재 토요타는 일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배터리 역시 전액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같은 걸 많이 맞을 그런 문제가 이제 토요타는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년 그 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대비해서 토요타도 우리가 당장 올해나 내년에는 못하지만 2026년 이후, 그러니까 2027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어디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팬데믹 이후에 한동안은 이제 여행을 우리가 많이 못 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많이들 가십니다. 요즘에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한인들의 여행 수요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한인들만 좀 볼게요. 경기 침체 우려에 이민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이 장거리 해외 여행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좀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소위 로컬 여행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예약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투어의 박평식 대표, LA에 있는 40년 된 관광회사죠. LA 아주 투어 박평식 대표는 예약이 작년보다 약 한 30% 증가했다라면서 연휴 직전까지 지금 같은 예약이 지속되면 3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A 인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엔텔러프 밸리나 모뉴멘트 밸리 또 태평양 서부 해안을 달리는 기차 여행 이런 것들이 또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인 업계처럼요.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에 전국을 볼까요? 전국 소비자들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여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트리플 A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에 최소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인구, 그러니까 뭐 한 30마일, 35마일 정도 되는 곳을 갔다 오는 것은 여행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잠시 뭐랄까요?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나들이 뭐 그 정도 갔다 오는 거고, 어떤 그 정식적인 그 통계 자료를 칠 때는 그래도 50마일 이상을 갔다 오는 걸 그래도 여행 이렇게 칩니다. 장거리는 아니지만 소위 로컬 여행. 자, 50마일 이상의 그 여행을 갔다 올 사람들의 인구가 미 전국적으로 4,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4,500만 명 중에 약 한 85%는요,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뭐 해외 갔다 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차 타고 편하게 다녀오시는 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특히 올해에는 많이 두드러진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